안녕하세요.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 덴티스 임상교육 강의를 맡게 된 LH치과 최용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 이건 뭐냐면 사이너스 엘리베이션 상악동 저거상술을 할 때 가이드 스텐트를 끼운 채로 SQ 가이드 키트, 디지털 가이드를 통해서 상악동도 올리고 임플란트도 심을 수 있는 키트를 말합니다. 이 키트에 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제 강의 영상은 이 세상에 쉽고 싸고 빠르고 안전하고 튼튼하면서 안 아픈 것은 없다 입니다. 과연 이런 게 있을지 없을지 한번 오늘 강의를 쭉 들어보시고 저랑 이 얘기를 해보시고 강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상악동 거상술을 측방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크레스탈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뭐 이 자리에서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크리스탈 접근법을 통해서 상악동 저거상술을 할 때 보통 슈머스가 제일 먼저 보고를 했죠. 이 슈머스의 BAUSF라는 법을 통해서 오스테오톰을 통해서 통통통통 치는 거죠. 상악동을 통통통통통 쳐가지고 상악동 저도 거상시키고 상악동에 안 좋은 골질도 좀 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슈머스 테크닉의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1994년도에 슈머스가 발표한 이후로 아주 많은 방법의 상악동 저거상을 하는 키트들이 소개가 되고 실제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측방 접근법을 통해서 이런 치조정 접근법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당연히 서지컬 트라우마가 적죠. 측방으로 하려면 플랩도 많이 열어야 되고 환자 많이 붓고 힘든데 트라우마가 적다. 그리고 당연히 측방으로 하는 것보다 크레스탈로 하면 시간도 줄고 본그라프트 메터리얼도 측방으로 올리는 거는 좀 약간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멤브레인 자체, 슈나이드는 멤브레인의 어떤 혈행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덜 끊긴다. 좀 보존을 하면서 덜 non-트라우마틱하게, non-트라우마틱이라고 하기보다는 less 트라우마틱이죠. 좀 덜 트라우마틱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방법은 아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블라인드 테크닉이고 이게 찢어지면은 사실 대처하기가 쉽진 않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조정 접근법을 통해서 상악동 저를 거상시키는 방법은 요것들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덴티스에서도 기본적으로 기존에 이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라는 키트가 이미 출시가 돼가지고 저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많은 임상가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를 통해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악동 저를 거상시키는데요. Bone Compaction and Spreading, 뼈를 넣어가지고 오스테오톰은 통통통 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뼈를 컴팩션 시키고 스프레더로 스프레딩을 하면서 상악동조를 거상시키는 방법이 있다. 본 스프레딩, 컴팩션 스프레딩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상악동저를 수압을 사용해서 하이드로리프트라고도 하고 워터리프트라고도 하는데 수압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올리는 방법이 있다. 안전하기로 따지면 수압이 제일 안전하죠. 물로 미는데 많이 웬만하면 안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런 키트들이 많이 소개되어 왔다. 자, 수압을 거상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압 거상 방법은 이 수압 거상 키트가 여기에 제대로 인게이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참 관건인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수압을 올릴 때 이 사이로 물이 새게 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안 샌다는 가정하에 이 수압을 조금 넣어서 아스피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아스피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피가 딸려 나오면 상악동 점막도 찢어지지 않고 이 멤브레인 요 사이도 인게이징이 잘 돼 있구나 라는 겁니다. 여기 피가 이렇게 딸려 나와요. 그러면 인게이징 잘 돼 있고 상악동 점막이 찢어지지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뽀글뽀글뽀글하게 거품이 쭉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에어 버블이 나올 경우에는 상악동이 찢어졌거나 상악동 점막이 찢어졌거나 아니면 요 사이에 요 갭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이런 단점이 있긴 하고, 또 본 컴팩션 앤 스프레딩 방법은 잘만 사용을 하면 뭐 10mm도 올리고요, 맘만 먹으면 15mm, 20mm도 사실은 올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저는 수압 거상 방법보다는 본 컴팩션 앤 스프레딩 방법을 조금 더 선호하는데, 왜 그런지는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5mm, 6mm 정도 남았을 때 슈머스의 기준으로 보면 한 6에서 7mm, 한 6mm 정도가 남았으면 크레스탈 접근법으로 하고, 그보다 좀 하이트가 적으면 레터럴 접근법을 하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 잔존 치조제 높이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상악동 캐비티의 모양, 환자가 어떤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비롯한 물론제, 엠론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냐 없는 경우냐, 그리고 치아가 상실된 개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지만 어쨌든 슈머스가 제시한 기준은 한 5에서 6mm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크리스탈로 리머를 통해서 뽁 하고 상악동 저를 안전하게 천공을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상악동 점막을 스프레딩을 하고 컴팩션을 하면서 점점점 들어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파이널 드릴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줘서 이렇게 안전하고 컴팩션이 되면서 뼈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통통하게 잘 예쁜 모양으로 올라가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할 때도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고 나머지 갭 디스탄스 부위에 이종고를 가지고 본그라프트를 하고요. 트랜스 뮤코잘로 힐링을 바로 달아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같이 상악동저 거상술을 본 컴팩션 앤 스프레딩 방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를 통해서 기존에는 이렇게 거상을 시켜왔습니다. 자, 그럼 수압 거상법을 많이들 선호하시는데요. 수압 거상법은 처음 시도하는 임상가들에 있어서 약간 좀 어려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제 케이스인데요. 제가 수압 거상법을 처음에 시도했는데요. 살짝 수압을 거상시키고 본그라프트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그랬는데 수술 끝나고 엑스레이 CT를 찍어보니까 상악동 점막이 저는 요만큼 거상시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만큼 거상이 된 거죠. 이만큼 거상이 돼가지고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이 본그라프트 매터리얼이 뼈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그라프트 매터리얼이 이식된 다음에 리제너레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두 가지인데 움직이지 않고 블러서프라이를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본그라프트 매터리얼이 거상된 그 점막 내부에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이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이식제가 전부 다 리모델링이 되지 않고 그냥 포린 바디로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압으로 올라왔던 부위는 조금 흡수가 되면서 나중에는 실제로 시스트는 아니지만 슈도 시스트 같은 어떤 방사선 불투과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환자가 국균증에 감염이 된다거나 어떤 사이너스 캐비티 안에 근만성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여러분들이 이 상악동 거상술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미국에 계신 친한 선생님인데 저한테 질문을 왔어요. 크리스탈로 올려서 이렇게 수압 거상을 했는데 이렇게 올렸는데 예상보다 많이 올라갔다. 저랑 똑같죠. 뼈를 넣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데 괜찮지? 라고 물어봐요. 이 수압 거상의 가장 큰 단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점막이 상악동 벽과 부착되어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점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점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제조사에서는 수압을 0.5cc를 넣으면 1mm가 올라가네, 1cc를 넣으면 몇 mm가 올라가네라고 하는 레커멘데이션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mm만 넣는데도 쫙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2cc 이상 넣는데도 잘 안 올라가고 땡땡하게 잘 버티고 이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압으로 올리고자 하는 양을 정확히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정확히 예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안에 본그라프트 매터리얼을 넣어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킨다는 생각하는 것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압 거상을 언제 사용하냐면 한 3에서 4mm 정도 조금만 올리고 살짝 한 1에서 1.5cc 정도의 수압만 살짝 넣고 조금만 올리고 본그라프트 매터리얼을 안 넣을 때, 그럴 때는 정말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안전하게 수압으로 물로 올리는 건데 뚫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상악동 저 점막을 살짝 올리고 본그라프트 매터리얼 안 넣고 임플란트를 넣을 때는 최고지만 거상량이 많아져서 좀 거상량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할 때는 수압 거상법보다는 본 컴팩션 앤 스프레딩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오세오 덴스피케이션이라는 컨셉을 가진 상악동 키트들이 나왔습니다. 덴서버, 해남버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건데요. 그 드릴에 역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게 플롯을 만든 거예요. 전 정방향으로 드릴을 하지만 실제로는 역방향으로 프레퍼레이션 사이트를 밀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악동 점막도 안전하게 거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3mm까지 안전하게 올라간다고 회사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경험상 보면은 상악동 점막이 좀 딱딱하시거나 좀 그러신 분들은 4mm, 5mm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4mm, 5mm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수압 거상을 올릴 때는 많은 양을 올리기보다는 3, 4mm 정도 조금만 올려서 본그라프트 안 할 때 쓴다 그랬는데 해넘버를 쓰게 되면 수압 거상을 할 필요가 저 같은 임상가들한테는 많이 없는 거예요. 해넘버 자체가 드릴을 따로 하거나 다른 키트를 넣지 않아도 이 해넘버 드릴 자체로만 3mm 정도를 올리니까 해넘버로 3mm 쏙 올리고 바로 임플란트 탁 심고 하면은 아주 간편한 설치기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발치를 다 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페리오도 안 좋고 그래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가이드 수술을 한 거죠. 오른쪽, 왼쪽 가이드 수술을 했는데 제가 한쪽은 이 임플란트를 다 심고 사전 보초를 만들어줘 가지고 수술 당일날 바로 즉시 로딩까지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은 제가 좋아하는 본 컴팩션 앤 스프레딩 방법으로 올리고요. 왼쪽은 오세오 덴시피케이션 방법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뭐 다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한 3mm 정도, 4mm 정도 올라갔는데 아주 안전하게 잘 올라가 있습니다. 이처럼 적은 양을 올릴 때는 헤넨보도 덴사바 같은 오세오 덴시피케이션도 아주 좋은 기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SQ 가이드를 이용해서 사이너스 플로어 엘리베이션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가이드를 놓고 이니셜 드릴을 합니다. 이니셜 드릴을 한 다음에 가이드를 빼요. 그런 다음에 본그라프트 매터리얼을 놓고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의 리머를 사용해서 본 컴팩션 앤 스프레딩을 합니다. 컴팩션 스프레딩을 한 다음에 다시 가이드를 놓고 파이널 드릴을 한 다음에 픽처를 심는 거죠. 이처럼 이 가이드 자체가 fully assisted 가이드 서저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partially assisted 가이드 서저리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가이드를 해야 되느냐?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를 한다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수술이 다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위치시켜야 되는 보철의 위치를 미리 시켜놓고 이 보철의 가운데 정확하게 대합치와의 가장 안정적인 바이오메카니컬 위치의 임플란트 포지셔닝을 위해서는 가이드 서저리는 yes or yes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하고요. 이렇게 양쪽 컨택을 따면 발치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하고 이렇게 가이드 서저리 한 다음에 그 드릴홀을 형성한 다음에 동시에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할 때도 조심조심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를 사용해서 본 컴팩션 앤 스프레딩 방법으로 조심조심 올린 다음에 다시 가이드 스텐트를 넣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트랜스뮤코잘 힐링 어버트먼트를 장착을 해주었죠. 요때는 덴티스사에서 나오는 본 프로파일러 키트를 사용해서 주변 골에 간섭을 없게 한 다음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장착을 하면 수술뿐만 아니라 추후에 보초를 하실 때도 아주 유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잘 거상을 시켰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할 때 내가 가이드를 안 하고 있다, 난 가이드를 안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덴티스사에 세이브 septum 키트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septum 안에 드릴을 만들고 그 경사면에 밀리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드릴 패스를 잘 유지하면서 드릴링을 전진하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세이브 septum 키트를 쓰시게 되면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하실 때도 아주 유리하고요. 우리 덴티스 오아시스의 손병진 원장님이 세이브 septum 키트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면 즐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이브 septum 키트로 이렇게 저 septum 안에 임플란트가 잘 위치되어 있는 케이스고요. 자, 그래서 SQ 가이드를 사용해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할 때는 이렇게 티슈 펀치를 하고요. 티슈 펀치를 9mm 옵셋 적용시켜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본 플래트너 드릴을 사용을 합니다. SQ 가이드 키트를 사용했습니다. 본 플래트너 드릴을 하고 그 다음에 이니셜 드릴을 사이너스 인페리어 월보다 1mm에서 2mm 정도 낮게 깐 이니셜 드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텐트를 빼야 돼요. 뺀 다음에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를 사용해서 뚫어야죠. 인페리어 월을 리머니까 조속 한 500rpm 정도로 스피드를 낮추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패스를 이용해서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를 사용해서 퍼포레이션 시킵니다. 그리고 퍼포레이션 됐나 안 됐나 확인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드릴의 길이를 스타퍼를 바꿔서 조금 길이를 연장해서 한 단계 뭐 6mm, 7mm, 8mm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한 단계 리머,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에 있는 리머를 사용해서 스타퍼를 바꿔가면서 한 단계 전진을 한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해보고 폭 하고 지금 폭 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폭 하고 들어간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인페리어 월이 오픈이 된 겁니다. 이렇게 오픈된 인페리어 월에다가 이 상태로 계속 드릴을 이제 직경을 전진식 늘리면서 본그라프트를 하고 리밍을 사용해서 이 본그라프트 매트리얼을 컨덴싱을 옆으로 쭉 하면서 기존에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다 상악동을 올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파이널 드릴을 한번 하는 거죠. 파이널 드릴을 해주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합니다. 이렇게 스텐트를 넣고 드릴을 하고 뺀 다음에 상악동 저거상술을 하고 다시 스텐트를 넣고 임플란트를 넣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출시가 된 게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입니다. 이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는 굉장히 단출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키트 하나가 있으면 가이드 스텐트가 있으면서 상악동저 거상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요. 숏 드릴과 롱 드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숏 드릴과 롱 드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덴티스 가이드 시스템은 옵셋 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9mm, 11mm, 14mm 이렇게 옵셋을 기존 드릴보다 4mm까지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숏 드릴과 롱 드릴을 사용해서 옵셋이 짧을 때나 옵셋이 길 때나 전부 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자, 우리가 SQ 가이드 키트에는 이니셜 드릴은 드릴 길이가 15mm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 구성이 9mm 옵셋이 있고 9mm 옵셋에서부터 6mm가 이니셜 드릴입니다. 그래서 이 이니셜 드릴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도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에도 기본 길이가 15mm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5mm는 9mm 옵셋과 6mm 드릴 날인데 기본 일반적인 가이드 키트보다 좀 기네요. 왜 기냐면 이것 때문에 깁니다. 사이너스 플로어 엘리베이션 할 때는 이렇게 스타퍼를 가지고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스타퍼가 딸깍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퍼가 딸깍하고 인게이징 될 수 있는 요 홈을 만들었기 때문에 3mm 더 깁니다. 어쨌든 길긴 길지만 짧은 거는 몇 mm다? 15mm다. 긴 거는 19mm다. 4mm 차이가 난다. 왜 4mm 차이가 난다? 옵셋 양을 가이드에서는 4mm씩 늘리고 있기 때문에 4mm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를 가지고 상악동저 거상술을 할 때는 중요한 게 이 슬리브 탑에서부터 드릴까지의 길이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악동을 올릴 때는 잔존 치조제의 높이가 더 중요했는데요. 가이드를 놓고 할 때는 모든 기준이 슬리브 탑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슬리브 탑에서부터의 길이가 정말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SQ 가이드 키트는 일반적으로 15mm지만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 같은 경우에 스타퍼를 넣어야 될 3mm의 공간이 더 필요하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15mm, 롱 드릴은 얘보다 4mm가 긴 19mm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니셜 드릴이 2.2mm 드릴과 3.0mm 드릴 두 개가 있는데요. 저는 보통 3.0mm 드릴을 먼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숏 드릴이 15mm, 롱 드릴이 19mm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0mm 스타퍼를 끼우게 되면 스타퍼를 안 끼고 하는 시스템은 없어요. 스타퍼를 다 끼워야 돼요. 0mm부터 끼우게 되면 15mm 기억하십시오. 15mm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5mm, 4mm 긴 19mm, 15, 19 0을 끼면 15mm고요. 왜? 드릴의 날이 6mm, 옵셋 9mm, 그래서 15mm다. 일단 15mm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1mm 스타퍼를 끼웠어요. 0에서 1mm만큼 올라가니까 짧아지죠. 1mm 스타퍼를 끼우면 14, 18 이렇게 되는 거고요. 6mm 스타퍼를 끼우면 15에서 6만큼 짧아졌으니까 9,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5, 19, 15, 19 자,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는 15, 19다. 하지만 실제 길이는 3mm 길다. 왜? 스타퍼 끼워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스타퍼를 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스타퍼를 안 뺄 거면 15, 19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퍼가 1mm 들어가면 14, 18 스타퍼 길이만큼 당연히 드릴의 길이는 짧아지게 되겠죠. 요 15, 19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니셜 드릴은 15, 19인데 리머는 요거보다 1mm씩 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사이너스 플로우에서 1mm 짧게 드릴을 해야죠. 이니셜 드릴을 하고 그 다음 1mm 더 들어가면 상악동이 열릴 테니까 리머는 1mm 길다. 16, 2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리머의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가이드 드릴에 있어서 리머는 리머의 역할, 사이너스 플로우가 안전하게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천공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열리기 위한 리머의 역할도 하지만 본을 스프레딩하고 컨덴싱하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다른 키트가 필요 없어요. 드릴 딱 이니셜 드릴과 리밍 드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모든 드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머를 쓸 때는 정방향으로 전하는 500 RPM 정도로 놓고
탁 하고 뚫고 있고요. 조금 더 드릴 스피드를 낮추라고 제조사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개발자이신 서상진 원장님도 레커멘데이션을 하지만 저는 약간 500 정도까지 늘려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500으로 좀 높여서 리머를, 왜냐하면 고리 삭제를 좀 너무 저속으로 하게 되면 패스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500rpm 정도로 하고요. 본 컨덴싱과 스프레딩 할 때는 보통 카운터클로 가야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정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날이 깎이게 되기 때문에 본을 스프레딩하고 컨덴싱하기 위해서는 역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뼈가 깎이지 않고 좀 잘 퍼지게 된다. 기억하십시오. 드릴 홀을 뚫고 리밍 역할을 할 때는 정방향으로 500rpm 혹은 이것보다 조금 적게, 본 컨덴싱, 스프레딩 할 때는 역방향으로 식립 모드로 하고 한 50rpm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컴팩션 스프레딩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드릴이 있으면, 이게 드릴 홀이 형성이 됐으면 뼈를 넣고요. 이게 뼈를 넣고 돌려, 이렇게. 이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계속 옆으로 퍼져가면서 스프레딩이 되면서 사각동 저가 옆으로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 컨덴서를 가지고 돌릴 필요 없이 조금 보시면 이렇게 리머를 가지고 역방향으로 하고 돌립니다. 리머를 가지고 푹 하고 뚫린 사각동 하연이 푹 하고 뚫린 그 길이만큼 이렇게 리머를 놓고 지금처럼 역방향으로 천천히 리버스 50에서 60 정도 식립 모드로 하고 리버스로 돌리게 되면 계속 이식된 골이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안정적으로 뼈가 잘 이식이 됩니다.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되면 보통 여기서 길이를 7mm에서 열렸다고 치면은 8, 9, 10mm 이상 올리지 않고 10mm에서 한 10번 정도 하더라도 많게는 10mm 이상 뼈가 올라갑니다. 적게는 5mm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고요. 이렇게 충분히 옆으로 안정적으로 뼈를 올리게 되면 충분히 많은 뼈를 올릴 수 있다. 상악동적 거상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더 많이 올리고 싶다 할 경우에는 스타퍼를 낮은 걸 끼우면 되겠죠. 이 길이를 좀 더 늘려서 조금 위로 올려가면서 옆으로 퍼트리게 되면 점점 이렇게 안정적으로 뼈가 올라간다. 기억하십시오. 자, 기억해야 될 거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니셜 드릴은 뭐다? 15mm다. 그리고 긴 거는 19mm, 이니셜 드릴은 15mm다. 왜 15mm냐? 옵셋 9mm에 날 6mm 해서 15mm. 긴 거는 4mm 옵셋 더 적용해서 19mm다. 그냥 15, 19 요거 기억하시고요. 리머는 상악동 하연을 푹 1mm 더 뚫어야 되기 때문에 16, 20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각의 스타퍼를 끼우면 끼울수록 요 길이는 조금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는 크레스탈에서부터의 상악동 하연까지의 길이를 보통 재는데,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에서는 주로 슬리브 탑에서부터의 상악동 하연까지의 거리가 중요한데요. 안정적으로 18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한 19 정도 지금 남아있는데요. 이럴 때는 18mm까지 이니셜 드릴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18mm, 19mm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상악동 하연이 뚫어질 테니까. 그래서 18mm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롱 드릴이 19mm이기 때문에 1mm의 스타퍼를 끼우면 18mm다. 그래서 18mm 드릴로 이니셜 드릴을 하고 그 다음에 리머를 가지고 19mm로 푹 뚫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상악동 하연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를 쓸 때는, 일반적인 키트를 쓸 때는 크레스탈본에서부터 상악동 하연까지의 거리가 중요하지만 SQ 사이너스 키트 같은 가이드 키트를 놓고 상악동 수술을 할 때는 슬리브 탑에서부터의 상악동 하연까지의 거리가 중요하다. 이건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요. 지금 원래 계획했던 위치보다 전방으로 많이 밀려서 위치가 돼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렇게 경사면이 있었고 이 경사면이 이렇게 미끄러져 가면서 식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이드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경사면에서 항상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가이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소리가 휘휘휘 하는 소리가 쇠의 마찰음, 메탈의 마찰음이 들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로 가이드 수술을 할 때는 이 배럴과 슬리브 사이에 메탈 마찰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드릴이 밀리기 때문에 마찰음이 생긴다. 아, 마찰음이 끼 하고 생기면은 아, 밀리는구나. 뭔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데비에이션이 틀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가이드 임플란트,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가 항상 드릴이 밀리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역시 가이드 임플란트를 하셔도 조금 덜 밀리다 뿐이지, 케이스마다 물론 다르지만 발치와 내 코티칼이 강하게 있으면은, 발치와 벽에 있는 피질골이 세면은 더 밀리겠고, 피질골이 좀 적으시면 덜 밀릴 거예요. 더 밀리냐 덜 밀리냐의 문제지, 어느 정도 밀린다는 것은 감안하셔야 되는데, 자, 이 경우입니다. 16번 임플란트 발치후 즉시로 식립을 하기 위해서 크레스탈에 지금 보시면 이 셉탈본에 한 2mm, 3mm 정도밖에 조금밖에 뼈가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드릴이 정확히 셉탈본으로 위치됐어야 됩니다. 드릴이 조금이라도 옆쪽으로 밀리게 되면 바로 상악동이 천공될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죠. 하지만 저는 가이드 수술을 감행을 했고요.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드릴을 하다가 제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뭐지? 그러고, 보통 요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를 쓰면 스텐트를 놓고 다 상악동 거상술까지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는데, 뭔가 손끝에 들어가는 느낌이 이상해서 열고 보니까 천공이 돼 있어요. 이게 왜 천공이 돼 있냐면, 어쨌든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셉텀에서 조금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셉탈본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여기에 코티칼이 굉장히 강한 형태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가이드 수술을 했지만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상치 못하게 상악동 천공을 유발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는 정말 좋은 키트이면 틀림없지만 한 가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된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고 있고 상악동저 거상술을 동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잔존 치조제의 높이가 충분히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방금 제가 전에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잔존 치조제의 높이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릴이 조금만 드릴 데비에이션이 생겨도 상악동이 천공될 수 있을 경우에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와 덴티스의 세이브 셉텀 드릴을 사용하시게 되면 안전하게 그 셉탈 안에 덜 밀리지 않고 드릴링을 하고 상악동조를 거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가 정말 좋은 키트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너무나 잘 쓰고 있는데, 임상적으로 써보니까 요 경우 딱 한 경우엔 조심해야겠다. 언제?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 동시에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상악동조 거상술을 하고 싶은데 잔존 치조제가 많지 않다. 그래서 약간 드릴이 밀릴 경우에는 상악동조 점막이 약간 천공될 수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그때는 비적응증이다. 상대적인 비적응증이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있던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와 세이브 셉텀 드릴을 쓰시게 되면 안전하게 다 수술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 조카입니다. 제 조카인데 27번을 예전에 엔도를 하고 뭐 리전도 심하고 뭐 다른 치과 선생님이 하셨는데, 그 경우를 제가 리엔도를 했는데 또 리전이 생겨서 너무 빼기 아까워서 27번을 재식술을 했습니다. 재식술을 해서 인텐셔널 리플란테이션을 해서 다시 얻는데 한 7년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7년 정도를 사용했는데 다시 좀 안 좋아져가지고 뺐습니다. 뭐 더 오래 썼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 치아의 수명은 여기까지였나 봅니다. 그래서 빼짓고 나서 충분히 힐링을 기다렸죠. 지금 보시면 3mm 정도밖에 크레스탈본이 안 남았는데, 이때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를 사용을 해서 조금 이렇게 상악동저를 잘 거상을 시켰습니다.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에는 이렇게 뼈를 운반할 수 있는 본 캐리어도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뼈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이 캐리어가 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불편하냐면 이 가이드에 옵셋 양이 있어요. 길이가 있기 때문에 본그라프트 매테리얼을 그냥 요 슬리브에다가만 넣으려고 그러면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요게 요 본 캐리어가 제가 알기로 3.9mm, 4.0mm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에 있는 가장 넓은 드릴이 4.1mm, 2mm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길어요. 요 캐리어가 길기 때문에 얘를 쭉 밀어넣어서 프레퍼레이션 사이트까지 이 홀을 딱 맞춘 다음에 쫙 밀어넣으면 하나도 뼈가 딴 데로 안 새고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머를 사용해서 본 컨덴싱, 스프레딩을 하고요. 바로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플랫 디스 서저리로 많은 양의 9mm 이상의 상악동저를 거상시키고 골 이식을 시행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가이드를 놓고 티슈 펀치를 합니다. 처음부터 플랫 디스를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티슈 펀치를 하는데 가이드가 약간 흔들리죠. 그래서 왼손으로 이 가이드 스텐트를 잡고 이제 티슈 펀치로 먼저 플랩을 오픈시켜 줍니다.
티슈 펀치는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 펀치 날이 좀 나가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고요. 그 다음은 드릴 데비에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본 플래트너 드릴을 하는데, 잔존 치료제가 이미 3mm 정도밖에 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본 플래트너 드릴을 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리머를 스타퍼를 조금 바꿔가면서, 스타퍼를 조금 긴 거로 바꿔가면서 상악동 하연을 뚫기 위해서 천천히 접근하죠. 지금 리머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리머를 넣고 조금 퍽 하고 뚫렸어요. 뚫리니까 리머를 이제 두꺼운 걸로 약간 처음 뚫어졌으면 넓히는 겁니다. 조금 이제 임페리얼에 오픈된 데는 넓히고요. 넓히고 스타퍼를 사용해서 살살살 옆으로 측벽을 타고 들어가서 얘가 성공된다 안 된다 한번 긁어주는 거죠. 아, 오케이, 성공이 안 됐구나 싶으면 본 캐리어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레퍼레이션 살 때 딱 끝까지 인게이징 시킨 다음에 딱 넣어주면은 옆으로 새는 거 하나도 없이 잘 들어갑니다. 정말 잘 들어가고요. 이 상태로 넣은 다음에 리버스, 제가 말씀드렸죠, 식립 모드로 하고요. 스타퍼를 딱 뚫렸을 때 이 같은 스타퍼를 끼고 리버스로 돌리는 겁니다. 식립 모드로 하고 한 50에서 60 RPM으로 놓고 리버스로 쭉쭉 넣는데, 지금 보시면 리버스로 하고 다시 본 캐리어에 골 이식제를 넣고 다시 리버스로 돌리면서 하는 대신 보시면 잘 안 들어가요. 이게 약간 텐션이 느껴지시나요? 이때 살짝 약간 좀 텐션이 있으면서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살살 밀어넣어야지. 이때 콕 넣으면 뚫어집니다. 뚫어지고 살살 텐션이 있으면 안 뚫어졌구나, 안 뚫어졌으니까 좋은 거죠. 텐션이 있으면 좋은 거구나 하고 살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만약에 얘 리머를 넣었는데 아무런 저항감이 없다 그러면 뚫린 거죠. 뚫린 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천천히 넣게 되면 웬만하면 뚫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뼈를 넣고 지금 같은 스타퍼로 계속 몇 번을 반복하고 있죠. 몇 번을 반복하고 스타퍼를 하나 길이 늘렸네요. 천천히 다시 리머를 지금 둥둥둥둥 하고 텐션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확 들어가지 않고요. 저항감이 느껴지시죠. 영상에서도 살살 저항감이 느껴지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옆으로 퍼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타퍼가 메탈 슬리브에 딱 닿으면 한 5초 정도, 5초에서 6초 정도 더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퍼질 수 있게 다시 뼈를 넣고 조금 더 긴 리머를 가지고 1mm까지 갔네요. 스타퍼 1mm 스타퍼까지 넣고 천천히 밀어넣는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 롱 드릴을 썼던 것 같은데 1mm 스타퍼를 넣었으면 한 19mm까지, 슬리브 탑에서부터 쭉 올라간 게 지금 19mm까지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죠. 천천히 저항감이 지금 느껴지시죠? 한 번에 팍 들어가지 않고 살살살 통통통통 하는 저항감 느껴지고, 픽스처를 식립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가이드를 뺐다 꼈다 하지 않았죠. 그 상태로 픽스처를 식립해 주는데, 원래는 리머로 컨덴싱 스프레딩을 한 다음에 본 컨덴싱 스프레딩을 한 다음에 파이널 드릴을 보통 한번 해주는데, 제 조카가 27번의 골질이 매우 안 좋았어요. 매우 안 좋아서 부가적인 파이널 드릴을 하지 않고 바로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했습니다. 본 프로파일러 드릴을 사용해 가지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할 때 주변 뼈의 간섭을 다 없앤 다음에요, 힐링 어버트먼트를 넣고 아주 깔끔하게 플랩니스 서저리로 잔존 치료제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드 스텐트를 빼지 않은 채로 그대로 드릴링과 사이너스 엘리베이션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까지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는 가이드 스텐트를 넣고 드릴링을 하고 가이드 스텐트 빼고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를 사용해서 상악동조 거상술을 하고 가이드 스텐트를 넣었단 말이에요. 넣고 다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이 가이드 스텐트를 뺐다 꼈다 하는데 사실 임플란트 하나 심는 데는 그렇게 많이 번거롭거나 힘든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임플란트 하나만 심는 경우는 많이 없죠. 임플란트 2개를 심거나 풀마우스를 하거나 아니면 양쪽에 동시에 하는데 상악동저 거상술을 3군데, 4군데 이렇게 해야 될 경우에는 가이드 스텐트를 매번 할 때마다 뺐다 꼈다 해가지고 드릴링하고 상악동저 거상술을 하고 다시 가이드 넣고 임플란트 심고 이 과정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풀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스텐트를 넣고 앵커핀을 꽂아야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앵커핀을 뺐다 꼈다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싱글 케이스를 보여드린 이유는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간편 편리성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싱글 케이스를 보여드렸고, 케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의 장점은 훨씬 더 부각된다, 훨씬 더 편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세상에 빠르면서 싸고 쉬우면서 안전하고 강하면서 고통 없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 답은 이겁니다. 적어도 기존에 있던 뭐 슈머스 테크닉이나 다른 기존에 있던 상악동 저거상술 방법보다는 어쨌든 쉽고 그리고 빠릅니다. 가이드 스탠드를 뺐다 꼈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르고요. 리머를 저속으로 역회전을 하면서 상악동 저거상술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거기다가 플랩니스 서저리가 훨씬 더 용이하게 시행되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동통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는 적어도 쉽고 빠르고 안전하면서 덜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SQ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선생님들이 임상에 접근하셔가지고 상악동저 거상술을 하시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실 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